158쪽 4. 살기 좋은 도시. 이번 소사단원은요, 여러 형태의 살기 좋은 도시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되는 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할 부분은 많이 없고요.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단원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1.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을까? 학습 목표.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생각 열기. 폐기물 매립지에서 친환경 도시로 변화한 함마르비. 한때 스웨덴의 주요 공업 도시였던 함마르비는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가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항만 처리 시설과 폐기물 매립장만 남은 함마르비는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고 각종 설비가 노후화되어 도시 기능이 저하되었다. 이후 시정부와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여 함마르비를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 복합 도시로 만들었다. 각종 오염으로 쇠락했던 도시는 이제 스웨덴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손꼽힌다. 여러분, 저 달서구에 대구 수목원 알죠? 대구 수목원 한 번 이상은 다 가봤죠. 선생님도 지금 좀 더워서 못 가지만 시원할 때 가끔 가는데요. 거기가 과거에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대구의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혹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알아요? 상암동? 지금은 거기가 마포구 굉장히 깔끔하고 월드컵도 치렀을 정도로 깔끔하고 마포구에서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바로 그 상암동에 모였습니다. 네, 그만큼 환경 변화를 일으킨 좋은 사례라 볼 수가 있겠죠. 질문. 스웨덴의 함마르비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해보자. 네, 위에 선생님이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생활열기 그대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일정 공간의 도시에 수많은 기능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도시의 기능과 인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지방도시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은 그 해결 방안 중 하나이다. 도시 내부적으로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때로는 낙후한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정책과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도심 한가운데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그런 주택이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과거에 중심 지었던 곳이 지금 사람들이 떠나서 그곳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구멍이 비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럼 도시재생 용어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재생, 도시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네, 그럼 스스로 탐구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례. 첫 번째, 에스파냐의 빌바오. 에스파냐의 빌바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항구가 발달한 에스파냐 최대의 공업도시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주력 산업인 철강과 제철 공업이 쇠퇴하면서 제철소와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다. 이후 문화관광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미술관, 컨벤션 센터 등을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네, 빌바오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철광석과 석탄의 고갈입니다. 과거에 많이 나오던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 양이 줄어들면 그 채굴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더 깊숙이 파야 되니까. 채굴비가 늘어나서
캐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80년대 철강과 제철 산업이 쇠퇴했다고 했죠. 조선소도. 이때 우리나라가 철강과 제철공업과 조선소가 한참 발전을 하던 시기입니다. 90년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이 이 빌바오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빌바오와 관련된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브라질의 쿠리치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쿠리치바는 브라질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경제 발달과 함께 급속히 인구가 늘어났고 인구 증가는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 쿠리치바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하고 녹지 공원을 조성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거듭났다. 네, 브라질이 선진국 아니잖아요.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쿠리치바는 굉장히 선진적인 이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링크 영상, 좀 짧은 영상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 자료 1과 자료 2 사례에서 각 도시가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이야기해보자. 다 답이 나와 있죠. 빌바오는 미술관, 컨벤션 센터, 음악 궁전 등과 같이 문화산업, 문화관광산업에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쿠리치바는 대중교통을 확장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런 정책도 있어요. 각 가정에 필요한 쓰레기를 가지고 오죠. 그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될 만한 쓰레기, 그 재활용이 될 만한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물론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몇 번씩 돕니다. 도는 날에 쓰레기를 가져오면 음식 쿠폰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트병 같은 것을 모았다? 그러면 그것이 돌 때 그 무게, 종류에 따라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당신은 5,000원짜리 음식 쿠폰을 주겠습니다. 그럼 그 쿠폰을 받아가지고 그 마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그 쓰레기차가 왔을 때 배출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번, 각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다음 빈칸에 적어보자. 거대한 조선소였던 곳이 미술관으로 바뀌고 도시 분위기가 활기차졌어요. 미술관은 도시 분위기만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관광객이 늘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바꾸고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했죠. 이를 통해 어떻게 됐다? 도시가 쾌적한 도시가 되고 또 쾌적한 도시가 되니까 관광객도 늘었겠죠. 톡톡톡 사회,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집값이 비싼 유럽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질이 높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학생이나 직장 초년생 등도 한 번쯤은 거쳐가는 보편적 주거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택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주택의 공급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 사회주택이란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사회적 기업, 공익재단 등이 공공자금을 빌려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네덜란드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죠. 우리 경상도만 한 땅덩어리입니다. 경상남북 합친 땅덩어리에 1,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럽의 그 위치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늘 높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집폭이 굉장히 좁아요. 집폭이 좁고, 그리고 보트에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또 네덜란드도 그 이주민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을 위한 이 주택 문제도 좀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주택을 임대주택이죠. 사회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임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러한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개발도상국은 무허가 주택, 즉 제대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무허가 시설에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 질은 악화될 것이고요. 그럼 악화되면 건강도 안 좋아질 것이고 더 가난해지면 범죄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임대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갖춰진 곳에 살면 아무래도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도시 빈민의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네덜란드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겠죠. 자, 160쪽 봅시다. 2.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학습목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제안해보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살기 좋은 삶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생활일기.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서울의 어느 마을에서 우리 동네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왼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과제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네, 질문. 위 그래프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선정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솔직히 우리 동네 이 범어동은요, 대구 내에서도 좀 집값 비싸기로 좀 손꼽히는 동네죠. 전국적으로도 비싼 축에 속합니다. 비싸단 말은 좀 나름 쾌적하고요. 물론 학군 때문에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쌤 생각에도 녹지도 많고요. 나름 쾌적하고 위에 시설이 없고, 그리고 뭡니까, 공해도 좀 도심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쌤이 볼 때 이게 범어동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조금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전거 타려면 저 신천까지 좀 자전거 끌고 가야 되는데요. 그 끌고 가는 길이 조금 위험해요. 예. 쌤이 이제 황금동 살 때 자전거 타려고 신천까지 끌고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산책할 만한 곳이 평지가 별로 없죠. 주로 산을 좋아하는데 산이 주로 많은데 쌤 좀 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지를 좀 빠른 속도로 걷는 걸 좋아하는데 평지가 좀 부족해서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뭐 지형을 다 깎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물론 그 범어 내거리 쪽에 그 제니스 아파트 옆에 도서관이 하나 있긴 하지만 정작 여기 만촌 3동이랑 범어 4동 여기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인데 범어 내거리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그저 경북고등학교나 우리 학교 근처에 도서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들고 있고요. 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랬네요. 네, 다음 봅시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시대와 국가,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개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므로 살기 좋은 도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공평하며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이나 문화 수준이 높아 도시 주민의 여가 생활을 돕거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여야 하며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도시여야 한다. 왼쪽에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조건들이 있네요. 한번 보시고요. 자, 톡톡톡 사회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2015년 영국의 한 경제주간지에서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를 살펴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이 5년 연속 1위 도시로 선정되었다. 오스트리아 빈,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등도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관은 해마다 사회적 안전성, 문화와 환경, 의료 서비스, 도시 기반 시설, 교육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매긴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시드니죠. 네, 시드니는 약간 미국 같은 뉴욕 같은 도시라면요. 멜버른은 영국 같은 약간 런던 같은 느낌의 도시입니다. 시드니가 조금 더 개방적인 형태의 도시라면요.
멜버른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드니와 멜버른이 1, 2위로 큰 도시들인데요. 서로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벌입니다. 시드니로 해야 된다. 아니다. 멜버른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기싸움의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디로 수도가 됐을까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는 캔버라죠. 네, 캔버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멜버른보다는 시드니에 좀 더 가까워요. 시드니가 이긴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캔버라는 소도시이지만 수도고요. 경제 중심지가 시드니라면 여러 가지 문화와 생태의 중심지는 멜버른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뭐 살기 좋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참 부럽네요. 딱 봐도 쾌적하고 좋아 보이네요. 네, 함께하는 창의교실 넘어갑시다. 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1번 위 도시들의 현황을 보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의 순서를 정해보자. 이게 교과서에 A 도시, B 도시, C 도시, D 도시가 있죠. 여러 가지 도시별로 좀 다르네요. A 도시 범죄 발생 건수가 200건, B 도시 50건. 야, D 도시는 1000건이나 되네요. 쓰레기 배출도 많고. C 도시는 다 좋은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네요. 버스 노선도 뭔가 좀 부족하고 공원이 너무 없습니다. 2만밖에 안 되고. 각자 도시별로 장단점이 다 좀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잡아서 어떤 도시에 사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 내가 정한 도시의 순서를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순서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네, 서로가 중요시하는 게 요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3번 다음 각 주민의 관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 조건을 빈칸에 적어보자. 네, 아기 엄마는 아무래도 낮은 범죄율일수록 좀 더 선호하겠죠. 애가 어리면. 그 다음 직장인은 뭘 선호할까? 아무래도 버스 노선 이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버스 노선, 대중교통 이런 것 좀 중요시할 것 같고요.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 그 다음 도서관, 공원이나 도서관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좀 적거나 경찰도 공무원이잖아요. 범죄 발생 건수가 적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넘어갑시다. 세계의 생태도시 찾아가기. 생태도시는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며 친환경적 도시 이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들을 만나보자. 첫 번째,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는 순환 수로와 바람 통로 등 친환경적인 설계가 잘 이루어진 도시다. 시 중심가의 인공수로는 중세 시대에 화재를 예방하고 가축에 물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도시 전체의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거 중세 시대 때 지금까지 뭐 이어진 거 보면 참 대단한 역사 깊은 도시네요. 네. 이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녹색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작은 국토 공간에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녹지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거듭한 결과 세계 어떤 도시보다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다. 네, 싱가포르는 정치하기는 쉬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규모가 참 작죠. 뭐 부산만한 그 규모의 나라니까. 그리고 싱가포르가 민주사회인 것 같지만 약간 독재 국가입니다. 물론 독재 국가라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지만 어쨌든 독재 국가인 건 맞아요. 어쨌든 뭐 살기 좋은 건 확실하죠.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2014년 개발도상국 최초로 세계 환경도시로 선정되었다. 케이프타운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완화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방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네,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가장 백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백인들이 이게 정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기후가 쾌적하고요. 유럽과 유사한 날씨입니다. 유럽과 유사하면서 유럽보다 좀 더 안개 낀 날이 좀 적고요. 비 오는 날이 좀 더 적고 굉장히 쾌적한 날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백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고 뭐 좋은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미국 오스틴. 오스틴은 신재생에너지로만 도시의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대표적인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오스틴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200여 개의 도시공원과 수십 개의 보호구역,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다섯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애들레이드는 2003년부터 300만 그루가 넘는 재래종 나무를 심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태양광 패널을 박물관, 의회, 공항, 학교 등의 공공기관 지붕에 설치하고 거리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솔라트리를 설치하였다. 네, 애들레이드도 대표적인 약간 큰 도시인데요. 근데 애들레이드 이게 태양광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을 최소화해서 주로 이런 태양광으로 하는데, 이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전력 수급이 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조금 불안정한 그 사실이잖아요. 기후 변화를 많이 타기 때문에 날씨와. 그래서 애들레이드 이쪽이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세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주민들은 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뭐 대신에 뭐 환경적으로 오염은 없으니까 뭐 그건 좋긴 하겠네요. 그죠? 다음에 대한민국 순천입니다. 순천은 국내 최대 생태 관광 도시이다. 순천만 정원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 시내와 순천만 연안 습지 사이에 조성한 공원이다. 순천만 정원은 2013년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었다. 네, 우리 전라도 중에서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원을 다 배웠고요. 이제 단원 마무리할 텐데 영상 잠깐 끊고 여러분 문제 꼭 풀고 영상 시청해서 답을 확인합시다. 잠깐 영상 끊어주세요. 네, 다 풀었죠. 스스로 정의하기 1번.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는 도시겠죠. 세계의 다양한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 정치, 경제 중심 도시, 종교 역사적 도시, 쾌적한 도시 등 각가지 테마를 갖춘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2번, 높은 집가, 고층 건물 밀집, 중심 업무지구 형성은 도심. 3번, 교통발달 지역의 형성, 도심의 기능 분담, 이것은 부도심. 주거 및 공업지역은 주택단지와 공업단지, 학교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선진국가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4번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2, 3차 산업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도시화라고 하죠. 선진국의 도시 문제는 도심의 노후주택, 교통체증.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는 특정 도시의 개발이 집중되고요.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 오염이 됩니다. 왜 특정 도시의 개발이 집중되냐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 도시에 골고루 개발할 수 있는데 돈이 적으면 한정된 돈으로 한 도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쌤이 만약에 3만 원이 있습니다. 3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씩 줘야 됩니까? 3만 원이 있으면 네, 1,000원씩 줘야 되나요? 1,000원씩 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1,000원 받아서 뭐 어디 쓸 데 있습니까? 1,000원 받아가지고 쓸 데가 없죠. 이거 아무것도 못하면 1,000원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끝납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 막 100만 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럼 만족이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한두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나라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도시의 개발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이라든지 남동 임해공업지역에 개발이 집중이 되었던 것이죠. 다음, 살기 좋은 도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도시의 기능과 인구 분산, 도시 재생.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생활 기본 조건이 충족되고요. 다양하고 높은 문화 수준, 쾌적한 환경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 1번에 도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맞죠? 토지 이용이 복잡하고 고층 건물이 많다. 맞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맞고. 주민들은 대부분 2, 3, 4 산업에 종사한다. 맞고. 시가가 저렴해요? 아니죠. 시골보다 비싸죠. 답은 5번. 2-1번에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을 개발 제한구역, 그린 벨트라고도 합니다. 리얼. 도시의 중심부로 주요 관공서, 대기업 본사, 은행 본점 등이 밀집한 곳은 기역, 도심이 되겠죠. 3번.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2, 3차 산업활동과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과정을 도시화. 자, 4번. 선진국의 도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도시가 오래됐죠. 그래서 도심의 노후주택, 그 다음에 교통체증,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하자면 높은 지가로 인한 어땠죠? 임대료 상승. 그래서 주거 및 경제 활동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는요, 특정 지역의 개발이 집중되고요. 한마디로 이 도시 간 또는 지역 간 이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택이 부족하죠. 네, 주택 부족 문제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 및 공공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 환경 오염도 심각해지겠죠. 5-1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하시오. 우리나라의 명동, 종로 등 도심 지역은 지가가 비싸고 건물 높이가 낮다? 땅값 비싸면 건물 높여야죠. 답은 틀렸습니다. X. 앞에 말은 맞는데 건물 높이가 낮다가 틀린 겁니다. 이번에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는 쾌적한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 수준, 풍부한 사회 기반 시설 등이 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네, 수행평가, 실제 수행평가는 아닌데 내가 사는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첫 번째, 내가 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청 게시판에 적어보자. 네, 책에 한번 적어봅시다. 등교 시간에 항상 길이 막힙니다. 우리 도시에는 도서관이 하나뿐이라서 불편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3-4가지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다음. 자, 두 번째는 게시판에 쓴 도시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내가 사는 도시를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아래 각 분야의 담당자가 되어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네, 환경 담당자, 주거 담당자, 교통 담당자, 복지 담당자, 문화 담당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실제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란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링크 영상까지 시청하려면 좀 시간이 빠듯하고 꽉꽉 채우게 되죠. 근데 뭐 중간에 뭐 대단한 마무리 끊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영상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